1장 잠시 요약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금융의 기능이 이제 뭐냐. 그러니까 금융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거래 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금융의 기능이다. 금융이 해야 되는 기능이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규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그거는 참가자들이란 것은 금융기관이랄까 아니면 금융시장 아니면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나 아니면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참가한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죠. 알아서 할 일이고, 다음에 이제 금융이란 기술, 테크놀로지가 바뀌면서 그것도 진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 대형화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기관을 통한 금융보다는 시장을 통한 금융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거래 비용을 줄이는 측면이 하나 있는 셈이죠. 아무래도 중간에 누가 끼가지고 뭔가 하면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는 직거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양측에서의 거래 비용은 더 낮은 겁니다. 투자자는 더 큰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자금 빌리고 싶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싼 비용으로 빌릴 수가 있는 셈이죠. 그게 이제 시장화로 가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지 큰 자금 수요자만 보통 이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정보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이런 벽이 있다, 턱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본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이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것은 이제 경제학 전반에서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노동경제학에서 소위 이제 구직 과정에서 노동의 처형 과정에서 가장 발생하는 것들이 이 문제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역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장 참가 아니면 금융기관에 오는 것 자체에서 이런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품질이 나쁜 물건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레몬 프라브럼이라고 이야기하죠. 레몬카 문제. 레몬카라는 것이 품질이 나쁜 중고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시장에서도 있고 기관에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금융에서도 항상 그 역선택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상장 요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시장에서 조달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많은, 내가 뭔가 레몬카가 아닌 기업이라는 충분한 많은 정보를 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사실은 이제 체결되고 난 뒤의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체결되고 난 뒤의 문제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시장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기업의 채권을 사고 난 뒤에, 아니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난 뒤의 일이고, 기관의 일이라 그러면 그 기업의 대출이 나가고 난 뒤의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린 측에서, 특히 이제 빌린 측이 문제겠죠. 빌린 측에서 빌린 목적에 따라서 이 성실히 그 돈을 잘 활용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빌린 목적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공헌한 목적에 따라서 잘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봐가지고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도덕적 해이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부분이 하나가 이제 대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것이. 하나의 그 대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일 크게 봐서는 이제 이 문제인 거죠. 결국은 기업 경영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기업주가 기업 경영이라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영 성과가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주가 경영인이 아니라 그러면 기업의 소유권이 없는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기업주,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를 우리가 대리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탁 옵션이죠. 스탁 옵션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성적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주주로서는 뭔가 하면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이익을 보니까 주가를 올리면 그만큼 오른 것의 일부만큼 나한테 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 뭐 대리의 문제를 좀 낮출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차원에서는 비판이 많은 것이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간의 성과만 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기간의 성과. 일반적으로 이제 CEO가 바뀌면 우리가 빅베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빅베스. 빅베스라는 것은 그 목욕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욕통이 아니라 여기서는 큰 목욕인 거죠. 큰 샤워를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CEO가 바뀌고 나면 특히 우리나라는 이 공기업에서 그런 일이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 해에 그 재무제표가 굉장히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숨기고 있던 아니면 미뤄놨던 악재들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유로운 게 털어버리면 뭔가 하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전 사람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도 오히려 재무제표 상태를 나쁘게 만듭니다. 재무제표가 나쁘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뭐 떨어진 건 와이다 괜찮죠.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새로운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 성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면 뭐 시작점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리하게 높이 되어 있었다. 옛날에 뭐 숨긴다든지 내용이 잘 안 드러나 가지고 높은 가격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뭐 더 많이 현실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빅베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한 번씩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대리 문제입니다. 그럼 그 대리 문제가 뭔가 하면 현사람 문제냐 전사람 문제냐, 뭐 전사람 문제인 것도 분명하고 같은 문제죠. 얼마나 반영했느냐 문제인데 뭐 과도하게 반영 안 했고 그냥 옛날에 숨긴 것만 끌어냈다 그러면 그게야 전사람 문제겠죠. 그 이야기는 바로 전에 CEO가 뭔가 하면 자기 나쁜 실적은 숨기고 좋은 실적만 드러내는 겁니다.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이제 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스탁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을 낮춰 가지고 자기 성과는 오히려 더 높게 되는 수가 생기죠. 근데 이제 이 스탁옵션이라는 것은 보통 새로 들어온 CEO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내의 성과를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했던 성과의 목적해야 자기 성과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열심히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도 까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기업은 상당히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성과라는 것이 단번에 잘 안 나오죠. 물론 단번에 좋은 성과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업종이 잘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무르익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건 놔두고 뭔가 하면 그냥 뭐 단기간에 목적한 내에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장기 성장 동력을 뭐 죽일 수가 있는 거죠. 흔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흔한 예로 뭐 쉽게 이야기하면 R&D 기능 같은 게 장기 성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R&D를 위한 그 연구 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비싼데 뭐 그 실적 나와봐야 내 임기 동안에 나올 실적은 아닌데 그러면 비용 감축을 위해 가지고 그런 걸 쉽게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비용 감축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비용이 줄고 주가는 올라가고 그 기업의 성과는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한 5년, 10년 있다가 보면 그 기업들은 할 게 없다. 준비해 놓은 게 없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소위 그 스탁 옵션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리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전문 경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문 경영인은 기본적으로 이 대리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탁옵션을 쓰는데 그것마저도 상당히 뭐 부작용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죠. 주식 투자의 소위 이 귀신 같은 분, 귀재죠. 귀재인데 효율시장 가설의 거의 2단자인 셈입니다. 발레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래요. 스탁옵션 있는 주식 그 회사는 절대 투자 안 한다. 그분은 스탁옵션 있는 회사에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는 분이죠.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스탁옵션이 있으면 그 회사는 장기적으로는 잘 못 나간다. 거죠. 이 워렌 버핏이 이제 왜 그래 돈을 많이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 것이 워낙 레퓨테이션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회사라도 만약에 안 좋은 회사라도 그분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회사 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뭔가 있구나 사람들이 다 생각하죠. 다들 워렌 버핏이 어디 투자하느냐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좋은 이제 트랙을 탔는 셈이죠. 탔는 셈인데 특히 이제 그분은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한 투자가 어느 정도 있다가 가지고 주력으로 돈을 많이 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투자하면서 거의 최대 지주가 됐습니다. 되면서 아예 경영까지도 간섭을 했어요. 경영까지 간섭을 한 것이 거의 CEO를 바꿔버립니다. 뭐 제일 큰 것들이 이제 보험회사 투자 같은 경우입니다. 뭐 보험회사 같은 걸 그때 이제 미국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에 비해 가지고 시장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보험회사를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들였습니다. 사들이 가지고는 그 보험회사에 그 제대로 운영할 사람들을 CEO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존의 CEO들을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운영할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운영을 시키니까 성과가 좋아지면서 그 사람 투자 성과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그 신기한 거 새로운 것만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경제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들, 먹는 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가치 평가를 더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제대로 그 사실은 이 밥그릇은 큰 산업인데 제대로 그 밥그릇을 못 먹고 있던 산업들이 있다. 뭐 보험 산업 같은 경우 보험이나 은행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산업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기업들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주가가 오르도록 만들어가지고 투자 성과를 많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개입까지 했는 셈이죠. 그런 것들이 투자 성과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민간의 정보 생산,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을 강제시키기도 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하게 한다든지 매년 뭐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뭐 신용평가기관에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정보 확대를 위한 규제, 뭐 이게 이제 회계, 결산 자료에 대한 공개, 이런 거죠. 그다음 금융중개, 뭐 이런 어쨌든, 앞에서 말한 한 8가지 정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의 문제는 그거는 기관을 통하든 아니면 시장을 통하든 거래 비용과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성. 정보 비대칭성은 또 나누면 2가지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시장에도 여러 규제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은 그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점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 비용은 줄는 거죠. 그래서 금융의 대형화가, 기관의 대형화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의 실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역선택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라든지 투자자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그걸 잘 평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선택 문제에 대한 능력이고, 그 다음에 투자된 뒤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잘 감시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들의 능력이 되겠죠. 자, 이게
이 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의 주 내용이 이거다. 간단하게 말해서 거래 비용과 역선택 도덕적 해이 문제,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8장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질문.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쓰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봐서는 금융기관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별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관의, 지금 뭐, 금융기관이 해야 될 방향은 이야기했죠. 아까 말한 대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를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것이 시장도 미션이고 금융기관도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 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어떤 논리로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규제장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까지 볼 겁니다. 어쨌든 은행은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은행은 최대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공기업은 목적은 민간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공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가지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기업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있다. 한국전력이 공기업이냐 아니냐에 좀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공기업 아닙니다.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개인들이 주주로 참여한다 그러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어중간하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반은 국가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 반은 민간에다가 상장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을 목적으로 한국전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가지고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뭐 배임에 대한 아마 큰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 가지고 한국전력이 전기 가격을 안 올리고 뭔가 하면 비싼 전기를 사들이고 하는 것이 뭐 그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다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익을 훼손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한국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 그러면 LH도 마찬가지죠. LH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자체가 국가를 위해 가지고 그 토지 개발, 그 다음에 땅의 개발 또는 부동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 민간에서 공급 안 되고 있는 주택의 공급, 이런 것들이 그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용지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민간이 잘 못하는 전체 국토 개발을 하는 것이 토지공사의 목적입니다. LH의 목적이죠. 목적인데, 물론 이제 LH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윤을 추구한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추구할 게 없으니까 그 직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시킨 대로만 하고 그다음부터 제일 큰 목적은 직원들의 이익을 추구하죠. 본질적으로 공기업은 그래 됩니다. 공기업은. 뭐 사람이랑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챙기면서 뭔가 하면 딱딱 하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직원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시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 뭐 산업이 제대로 없는 나라에서는 이제 공기업을 통한 경제 발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민간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공기업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갈수록 LH 사태 같은 것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겁니다. 모든 공기업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일이 뒤집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 직원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공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국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공기업은 점점점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취업할 때도 신이 숨기는 직장이 공기업이죠. 왜 신이 숨겨놨다 그러냐? 왜냐하면 일은 안 힘들고 월급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직장은 안정하니까. 그게 신이 숨기는 직장이죠. 그 이야기는 직원들한테 제일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한테 제일 좋은 곳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따져보면 이제 국가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직원들을 좋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하면 더
이 요긴하게 잘 써야 될 좋은 인력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좋겠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직장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뭐 힘든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더 편하고 좋은 그런 데로 가 가지고 편하게 살 수는 있죠.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기업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좋아하는 것도 금융기관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는 기업이지만 반은 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공공재다라는 거죠. 금융은 공공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자, 일단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대체로 동일한 원칙이 모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다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그러면 비은행이라 그러면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뭐 아니면 이제 투자은행, 뭐 조금은 다르지만 보험, 뭐 어쨌든 전반적인 모든 금융기관에 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그 특성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은 원론 거시에서도 봤고 거시에서도 본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은행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뭐 한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금이 들어오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고 대출이 나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은행이란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수익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은행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들,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가 뭐 하냐, 예산서나 결산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걷어가지고 어떻게 쓰구나 라면 뭘 하고 있는지 딱 드러나는 거죠. 어떤데 옛날에 비해서 어떤 것을 요즘 많이 하고 있구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것이 좀 취약하구나,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납니다. 기업도 기업에 대해 가지고 기업 재무제표로만 보면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어떤지 딱 눈에 드러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이 이제 곧 취업이죠, 그죠?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꼭 면접 보기 전에 그 회사 재무제표는 보고 가라고요. 재무제표는 보고 가야지 그 회사 내용에 그 회사에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뭐 면접 보기 전에라도 꼭 재무제표를 보고 가라고요. 그래야지 만약에 면접할 때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그 회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본질을 꿰뚫어 본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좋은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당연히 재무제표가 있고, 상장회사 아닌 경우에도 비상장회사도 재무제표가 대부분 공개됩니다. 공개돼 가지고 우리나라 이 공공 시스템에다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진짜 아주 중소기업, 뭐 10명 이하의 중소기업 이외 같은 경우에는, 이외 대부분 회사들은 대부분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신고를 위해서라도 대부분 다 매년 신고를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끌어모아져 가지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를 좀 분석을 해보고 이게 뭘 하는 회사인지, 그럼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해보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서 면접을 보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본질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여기서 이해를 합니다. 자, 이윤극대화, 기본적인 기업의 미션이죠. 기업의 뭐 미션을 할까? 기업들이 보통 행동하는, 누가 시키진 않는데 보통 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행동을 하죠. 이 이윤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라는 거죠. 자산이 많아야지 들어오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기본적으로 부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다른 기업과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부채를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처음에 투자 자산 가지고, 투자금 가지고 기업 공장을 짓고 그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투자금보다 더 많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돈을 빌려 가지고 부채를 만들기도 하지만, 투자금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빚없는 회사들이 꽤 있죠. 그런 건 부채 없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본질적으로, 은행은 본질적으로 부채로 운영되는 겁니다. 시작이 부채죠. 부채라는 것은 예금이죠. 예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부채가 있기 때문에 예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얼마나 이 저비용으로 조달하느냐. 그러니까 저축자 입장으로서는 안 좋죠. 저축자들은 예금을 이자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나 적게 주면 좋냐. 적게 줄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아집니다. 비용 적고 비용 줄이고 수익 늘릴수록 은행은 이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은 이런 기업적인 특성에서는 사실은 뭐 공공이랄까 언론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뭐 소비자를 위한 그런 거하고는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자, 신용위험. 은행이 이제 피해야 될 위험들이 몇 개 나옵니다. 신용위험, 이제 그거죠. 소위 자산이 손실되는 위험입니다. 대출이 부도나는 위험.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갭 분석과 듀레이션 분석. 자, 이자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자산을 어떻게 만기 구조를 관리하느냐. 그거는 예금도 문제고 대출도 그렇습니다. 예금을 어떻게 뭔가 하면 단기예금, 장기예금, 중기예금, 장기예금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 대출도 뭔가 하면 단기대출, 장기대출 아니면 일부는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그것도 이제 만기가 다 다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냐. 그게 이제 갭 분석, 듀레이션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이외의 은행의 업무들, 부의 활동 같은 거죠. 수수료, 이런 것도 다 부의 활동입니다. 그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의, 속성을 이해하는 재무제표, 대차 대조표를 봅니다. 재무제표는, 잠깐만요. 재무제표는 크게 이제 두 개죠. 그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상태입니다. 그 기업의 상태. 그러니까 자산을 의미하죠. 대차대조표는 스탁입니다. 스탁. 우리가 그 경제변수를 플로우하고 스탁 변수로 이야기하죠. 플로우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했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스탁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즉, 우리의 재산이 얼마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스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스탁이죠. 그런 의미의 스탁이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 나오는 것은 그 기업의 현 상태, 보통은 이제 그 회계연도 말,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캘린더 이어로 회계를 하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은 보통 3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 금융기관하고 일반 기업하고는 조금 회계 캘린더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 그 다음에 부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자본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이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그 세 개가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세 개의 구성이죠. 자산을 본다 그러면 자산은 이제 어떤 종류의 자산이 있느냐. 은행이 제일 많은 자산은 이제 대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그 다음에 금융자산, 아니면 실물자산, 부동산, 아니면 사무용구, 컴퓨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총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금융기관은 이제 은행은 부채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부채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금입니다. 예금. 가장 은행의 본질은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대출을 해준다. 라는 것이 은행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시작은 사실은 대출은 아니고, 시작은 사실은 보관업이었습니다. 보관업. 그러니까 돈을 보관해 준 게 은행의 처음 역할입니다. 은행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역사가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고,
뭐 우리나라에 뭐 조선시대 은행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양에서 생긴 것이고, 특히 사실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뭐 영국, 뭐 유럽도 있었지만, 유럽의 뱅킹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데 현대식의 뱅킹은 뭔가 미국에서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 뭐 그때 보면 굉장히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돈을 집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해 주는 것이 은행인 겁니다. 보관해 주던 것이. 미국 최대 은행이 시티뱅크라고 하는데, 시티뱅크 다음으로 은행이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 웰스파고 은행인데, 이게 옛날 서부시대 때 뭔가 하면 이 현금 보관해주던 역마차, 아니면 그 역마차를 통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보관해 주는 그 은행이 웰스파고였고,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 돈을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관하던 기관이 있으면 그 돈을 빌려줘서 그 추가로 더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지금 은행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웰스파고도 문제가 많은데, 최근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 추천해 줬던 넷플릭스 시리즈 보면 웰스파고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은행이 웰스파고였습니다. 웰스파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틀었죠. 이제 그 논쟁 이후에 다 틀었는데, 어쨌든 그 논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뭔가 뭐 끼어 팔기라든지 그걸 함으로써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렸죠. 올리면서 워렌 버핏은 돈을 많이 번 셈이죠. 번 셈인데,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은행의 시작이었다. 근데 유럽은 좀 다른 것이, 이제 로스차일드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뱅킹을 시작했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그건 고리 대금업이 시작이었죠. 보관업이 아니라 고리 대금업이 시작이었고, 그게 이제 점점점 커져가지고 은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고리 대금업과 그 다음에 할인, 그게 이제 그 유럽식 은행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상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은행이 어쨌든 진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이라 그러면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준다라는 건데, 사실은 옛날에는 예금이 아니라 현금을 보관해 준 것이 은행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보관료를 막 보관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돈과 대출해 주니까 보관료는 필요 없고 오히려 뭔가 하면 이자를 주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것이, 어떤 나라에 가보면 지금 이제 은행에 보관료를 내고 은행에다 예금을 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0,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죠. 뭐 보관료는 안 내더라도 이자율이 0인데도 은행에다 예금을 해요. 일본이 그렇죠, 그죠? 대부분 이자율이 0입니다. 아니면 거의 0이라든지. 그러더라도 일본에서는 은행에서 돈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게 신기하게 보고 있죠.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어쨌든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일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은행에 맡기죠. 은행에 맡김으로써의 안전성과 그 다음에 딴 데 투자함으로써의 뭐 수익성, 뭐 그거 두 개를 같이 비교해 가지고 뭐 은행을 더 많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일본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계층들이 대부분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죠. 뭐 노인들은 부자고 젊은 사람들은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은행만 쓰는 사람들이 지금 뭐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늙게 되면 이제 변화를 주게 되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은행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은행의 부채는 대부분 예금이다. 하죠. 예금이 개인으로서는 자산이지만 은행 입장으로서는 갚아줘야 될 부채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부채도 은행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도 됩니다. 은행도 종종 차입을 합니다. 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차입하는 것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겁니다. 다른 은행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은행 간 차입, 대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항상 통화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중앙은행에서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입도 하나의 부채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이제 뭐 채권을 발행한 차입,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CD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제 차입은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 아니라 대고객 차입이라 그러면 크게 봐가지고 단기하고 장기를 나눠집니다. 단기는 이제 1년 만기 미만으로 차입하는 것인데 대부분 CD 발행을 통해서 차입을 하는데 보면 이제 CD 발행을 통한 차입은 대부분 예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거래성 예금으로 예금 자체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은행 가서 이자율 높은 예금 찾아보면 CD 계좌에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CD라는 것은 은행의 차입입니다. 채권 예금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사는 겁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채권을 사는 셈이죠. 채권을 사는 셈인데 일반 그 고객들은 이제 그 구분을 잘 못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분을 잘 못하도록 지금 통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종이 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장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종이 통장 마저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채권, 금융채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행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금융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합니다. 자, 은행이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왜 채권을 발행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은행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경제가 커지면서 이제 은행이 머니센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존 수동적으로 예금 받아가 그만큼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적극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준다. 수요가 있으면 수요를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금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예금 이상의 소위 대출 부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CD를 발행하기도 하고 안 되면 뭔가 금융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조달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은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지 왜 은행을 빌리느냐? 신용도 차이인 겁니다. 신용도 차이. 은행은 저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돈 빌리는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그 차이, 금리 차가 은행의 이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금.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은 부채가 분리돼서 보기도 하는데 2차 대조표상에서는 사실은 분리입니다. 분리인데 어쨌든 이 좌측 우측 우측에서 있기 때문에 부채하고 부채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은행 자본이라는 것은 은행의 소위 뭐 초기 출자 자본 아니면 정자할 때마다의 정자 자본 아니면 이제 잉여금이 생기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자본화했는 경우 어쨌든 은행의 자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주의 몫인돈이죠. 주주가 출자했든지 아니면 주주가 배당해야 될 돈 배당금은 주주 배당금 중에서 남아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은행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채, 이거 세 개가 은밀한 부채고 그 다음에 자본, 이게 다 오른쪽에 있는 항이고 그 다음에 자산, 왼쪽에 있는 항은 대차지표 왼쪽에 있는 것은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인데 자산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순서로 그러니까 자산 배열의 순서로 이야기했네요. 제일 위에는 현금이 올라옵니다 보통. 근데 현금이 보통 지준이라고 이야기하죠. 지불준비금. 지불준비금으로 은행이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의 창고, 큰 금고가 있죠, 그죠? 둥그런 이런 게 있는 금고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돈이 쌓인 거죠. 영화에 많이 오는 은행 털 때마다 나오는 그거 있죠. 그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이라는 것이 이 지불준비금입니다. 그 다음에 타정권이라는 것은 소위 수표 중에서 자기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라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들. 이게 타정권입니다. 그건 들고 가가지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하고 제일 가까운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행 예금. 예금도 은행의 자산이죠. 언제나 찾으면 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은행이 예금을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금을 했다는 것은 예금이기도 하고 대출이기도 하는 겁니다. 타행 예금.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은행이 또 이제 유가증권. 뭐, 그렇다고 은행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덜 위험자산, 주로 채권이죠. 공채를 그 위시한 주채권을 이제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비중이 대출입니다. 은행의 제일 본질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대출이 은행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실물 자산일 수도 있죠. 은행의 건물, 아니면 은행의 사무용품, 뭐 아니면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은행들의 이런 자산이 되죠. 그래서 은행들의 이제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 뭐 미국 예지만 미국 경우를 한번 봅시다. 미국 상업은행 전체의 대주주대표. 그러니까 미국 상업은행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아까 이야기 안 했죠. 한번 이야기했죠. 왜 상업은행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업은행 그러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유한 은행을 생각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들어가 있는 우리은행이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이 합쳐가지고 만든 은행입니다. 한쪽이 흡수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두 개가 대등하게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만든 은행이 지금 우리은행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상업은행이나 은행의 이름이 있었죠. 은행의 이름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두 개 통합해가지고 이름을 없앴습니다. 상업은행은 개별 은행의 이름이 아니고 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커머셜 뱅크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렇게 두 개 나눠죠. 커머셜 뱅크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객들이 예금하는 은행이 상업은행이다라는 거죠. 커머셜이라는 것은 이제 이 커머셜로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유럽식이죠. 음할인이고 그 다음에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다.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커머셜 은행입니다. 그게 이제 은행의 일반적이고, 커머셜 은행이 아니면 뭐냐? 그러면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이라는 용어를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증권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증권사. 증권회사가 사실은 투자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은 투자은행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증권회사, 증권사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증권사라는 것은 증권사 아니면 자산운용사 뭐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는 투자은행이라고 분류합니다. 요것을 한건 것은. 그래서 미국 상업은행 전체라는 것은 미국의 뭐 상업은행이 아마 1000개가 넘을 겁니다. 1000개? 10,000개가 넘나? 어쨌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은행 따져보면 뭔가 한 20개도 안 됩니다. 10몇 개밖에 안 됩니다. 지방은행 다 합쳐도 10몇 개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개별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 우리나라식의 은행의 대차대조표입니다.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자산 부분에서 지준이 한 20%. 그러니까 현금이나 지준이 20% 가지고 있다. 19%죠. 야, 지준율이 되게 높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준율을 알죠, 그죠? 여러분, 지불 준비 지준율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거 이렇게 많으면 지준율이 높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선진국에서 지준율은 0.1%, 1%가 채 안 됩니다. 1%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준율이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0.1, 0.2. 예금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이야기는 지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은행은 지준율보다, 법적 지준율보다는 훨씬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과 지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현금 부분이 19%.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한 20%, 이 정도. 이게 20%, 이것도 19%죠. 이 정도. 유가증권인데, 이제 주로 보면 국채 및 정부기관 채권, 그 다음 지방채 및 기타. 그러니까 유가증권도 기업 발행 채권은 안 가지고 있죠. 대부분 부도율이 굉장히 낮은, 소위 우리가 적격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에 대해 가지고 규제가 심하다고 이야기했죠. 가지고 있는 채권도 함부로 못 가지고 있게 합니다. 주식은 절대 금지, 주식 매입 절대 금지, 그 다음에 뭐 채권을 사더라도 채권은 이런 것만 사라 라고 해가지고 당국에서 규제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증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유가증권을 우리가 제2지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이자율이 0이죠. 그러나 이거는 그래도 이자율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한 50% 정도가 되죠. 뭐 쉽게 얘기하면 전체가 100%인데 29%니까 이게 50%가 좀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이 전체적으로 전체 자산의 절반입니다.
보면 대출 중에서 상공업 대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랄까, 담보대출, 어쨌든 대출이 이렇다. 하는 거죠. 여러 기계 담보로 대출해주고 여러 가지 대출해주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대출이 12%다. 부동산 대출이 25%다. 대출의 전체 절반이라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이 절반이라는 것은 25%라는 것은 부동산의 대출 전체에서 절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대출이.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출의 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근데 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모기지라고 이야기했죠. 모기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시험에서 모기지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모기지가 뭐냐 물었는데 모기지를 MBS를 발행해가지고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조달한 돈 가지고 대출을 해준 것. 그게 뭔가 하면 다 은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다 어디 가서 뭔가 하면 찾아보고 뺏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금 조달을 뭘로 했는지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자금 조달을 뭘로 했는지 그 쓸데없는 부연이 왜 그런 데 붙어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부에 뭔가 하면 용어 사전을 만든 사람들도 다들 뭔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서 다들 뺏겨 서로 누가 한 사람이 잘못 써놓으면 계속 따라가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위키도 그렇고. 어쨌든 이 부동산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이게 이제 대출의 주인데,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 뭔가 하면 개인 대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업 대출도 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라 공장이죠. 공장 부지나 건물 담보로 기업들이 또 대출을 받습니다. 기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공장 건물 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주택대출과 그 다음에 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합친 것들이 여기서 부동산 대출이다. 전체 대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외 대출이죠. 소비자한테 소비용품 담보대출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부분은 자동차 대출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론으로 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팩토링 회사를 통하기도 하고, 팩토링보다는 은행을 통하면 훨씬 더 이자율이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이 이걸 취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팩토링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가 그 금융 회사를 운영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것보다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이외에 자동차나 고가 소비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소비자 대출입니다. 그 다음 은행 간 대출, 그 다음에 기타 대출, 이런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이 전체 자산의 반이고 그중에서 부동산 대출이 반이더라. 기타 물적 자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은행 건물이랄까 그런 인프라입니다. 자, 이게 자산 부분이고, 대차 대조표의 기본 원리는,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본 원리는 복식북이라는 이야기하죠. 복식북이라는 이야기는 양쪽에 동시에 어떤 현금 흐름 아니면 자산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이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팔았다라고 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기타 자산이 줄게 되고 대신에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이. 어쨌든 이거는 이쪽은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좀 특수한 경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서 있고 예금이 들었다. 그럼 예금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예금이 들어오고 들어온 예금만큼이 여기서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예금이 들었다 그러면 소위 예금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통장에다 돈을 찍어주고 예금자한테, 그 다음에 그 돈은 은행의 금고에다 집어넣죠. 그 이야기는 통장에다 돈을 딱 찍어주면 그것은 여기서 부채 부분에서의 부채가 그만큼 넣은 겁니다.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은행에서 금고에 돈이 들었으면 여기서 은행 금고에 현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복식북이의 원리죠. 그 이야기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돈 액수에 다 상응하는 오른쪽에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모든 돈은 오른쪽의
변화에 따라서 다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대1 매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액으로 봐서 이 총액이 오른쪽 총액하고 같아진다 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이제 차변, 대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부채 부분에서 대변은 부채 부분이 있고 이제 은행 자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대변인데 이걸 이제 사실은 요거는 부채고 요거는 은행의 자본이죠. 근데 대변이라 그러면 사실은 의미는 이 자금의 원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왼쪽의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의 원천, 어디서 이 자산이 만들어졌느냐라는 건데 부채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은행의 소위 오너들이 투자한 자기 자본. 그 두 개로서 이 왼쪽의 자산이 만들어진 거죠. 부채를 본다 그러면 뭐 어쨌든 이 전체로 봐가지고 자기 자본은 11%다. 뭐 10% 정도 전후다라는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90%죠, 그죠? 그 보면 예금이 수표 발행 예금이라는 것은 우리 용어로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행 예금,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통장 계좌, 그게 이제 수표 발행 예금이다. 이게 한 11, 10% 정도고, 그 다음에 비거래성 예금은 저축성 예금이다 라는 이야기죠. 저축성 예금. 소위 중장기 예금입니다. 적금이랄까 그런 거죠. 어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에서 이자 발생을 바라면서 뭔가 은행에다 큰 돈을 갖다 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 적립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비거래성 예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거의 한 60%, 전체에서 60%입니다. 47, 11 합치면 58%죠. 거의 60%입니다. 비거래성 예금이 제일 크죠. 제일 큰데 소액과 거액을 나누면 소액이 47%, 거액이 11%다. 미국은 이제 소액과 거액의 구분을 10만 달러로 했습니다. 100만, 1000만, 1억이죠. 그죠? 1억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 1억 정도로 나눌 겁니다. 나누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 가지고 안 되니까 은행 또 차입금을 가지고 있다. 차입금.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은행 전체의 재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다. 현금, 유가증권, 그 다음에 대출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과 그 다음에 차입금으로서 뭔가 하면 이런 자산,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자기 자본이 있다. 자, 이제 은행이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봅시다. 물론 거시에서 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시에서 본 건데, 자, 먼저 은행에 어떤 예금이 발생했다.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수시 입출금식 예금, 수표 발행은 그냥 수시 입출금, 그냥 일반적인 예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금이 1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예금이 100만 원이 되고 예금자한테 그 돈 통장을 찍어줍니다. 아니면 뭐 실물 통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인터넷 통장에 그 돈 액수가 딱 찍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리스트가 딱 되겠죠. 됨과 동시에 은행으로서는 시제금이라고 해가지고 현금이 1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받은 현금 100만 원을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처음에 시제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시제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은행 금고 속에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은행 금고 속에 있는 돈을 시제금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 지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은행으로서는 지불준비금이 증가합니다. 법적 지불준비금이 있지만 뭐 그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거기다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초과 지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제금인데 시제금은 지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용어가 어떤 차이냐 그러면, 시제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통화 분류의 용어입니다. 통화 분류의 용어인데, 시제금은 화폐 발행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화폐 발행, 우리나라 화폐 발행액 그러면 뭐 화폐 발행액 M1, M2
뭐 이런 걸 가지고 통화량이라고 이야기하죠. 통화량을 이야기할 때 화폐 발행액이다. 그럼 한국에서 찍어가지고 낸 돈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찍어가지고 발행했는데 한국은행 금고에서 나갔는데 그게 시중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다. 보통 이제 시중은행을 통해서 발행됩니다. 직접적으로 그 돈 들고 갈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배달하는 그 현금 넣은 이 금고용 시꺼먼 트럭들이 있습니다. 그 트럭들은 어디로 가든가 하면 은행으로 가지 개별 개인한테 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뭔가 하면 이걸 이제 소비자들한테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국은행 돈이 은행 금고에 들어가면 그거는 현금 발행액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현금 발행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인쇄되어 있는 돈은 다 돈이 아닙니다. 들고 가면 우리가 돈으로 그대로, 물론 한국은행을 빠져나오면 도둑이 훔쳤어라도 빠져나오면 그건 돈이 되겠죠. 그만큼 시중에서 유통이 되겠지만, 유통이 되면서 뭔가 경제 기능을 하겠지만 한국은행 안에 있을 때는 전혀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아무리 많이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시중에 안 풀렸기 때문에 돈도 아니고 화폐 발행액에 포함도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게 뭐 많이 찍었다고 해가지고 물가에 영향을 주지도 않겠죠. 그런 것을 시제금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미발행됐던 인쇄되어 있는 돈 뭉치, 아니면 시중은행에서도 뭔가 하면 금고 속에 있는 돈, 금고 속에 있는 돈은 다 시제금이다. 시중은행 금고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경제 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안 미치는 것이고, 당연히 물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런 개념이 시제금입니다. 자, 시제금. 어쨌든 100달러가 들어오면 예금이 100달러 늘고 시제금이 100달러 늘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준이 100달러 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지준. 지불 준비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거는 이제 현금이 100달러, 현금이 100만 원 들어온 겁니다. 현금이 100만 원 들어온 것이고,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들었다. 수표가 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표가 많이 사용이 줄었습니다. 근데 5만 원권 심사임당 할머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만 원짜리 수표를 많이 썼죠. 그래, 10만 원짜리 수표를 많이 썼습니다. 만 원짜리 가지고는 들고 다니는 액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그때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들어왔다라는 거죠. 100만 원짜리 10장 들어왔다. 그럼 1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또 뭔가 하면 들었다 그러면 들어가지고 그 사람 통장에다 예금이 된 겁니다. 예금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통장에 100만 원이 예금이 된 것이고, 은행으로서는 부채가 100만 원 늘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 100만 원은 100만 원, 10만 원짜리 수표 10장은 은행의 금고 속에 들어간 거죠. 금고 속에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면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은행은 그 발행은행에 가가지고 사실은 발행은행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지역별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가가지고 다 모든 은행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은행 걸 가지고 있다. 우리 은행에서는 국민은행 건 10장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 온 사람한테 뭔가 하면 이 10장을 주고 국민은행에서는 현금을 100만 원 받는 그런 식으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2번 정도. 그래서 보통 수표가 현금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죠. 타행 수표가 현금화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것이 이제 실제 현금 교환을, 그러니까 실물 교환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자체가 뭔가 하면 숫자로, 그러니까 수표 번호가 다 전산 발행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 기록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전자적으로 이체됨으로써 그냥 옛날보다는 빠른 속도로 현금화됩니다. 그러나 소위 정액권이 아닌 수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금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액권이 아니란 것은 수표도 은행에서 발행을 원한다 그러면 정액권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뭔가 하면 내가 3,567만 원짜리 수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표 같은 경우는 현금화 하려고 그러면 보통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나절 정도는 걸립니다. 한나절 정도 내에 또는 하루 정도는 걸리는 거죠. 자, 수표가 들어오게 돼도 그만큼
예금으로 부채가 늘고 자산은 또 그만큼 늘게 되죠. 그 다음 예금이 빠져나가면 그 금액만큼 예금이 빠져나간 경우 예금이 빠져나간다. 100만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First National Bank 이 예금이 여기서 나왔다. 세컨드 내셔널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예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예금이 100만 원 줄게 되겠죠. 100만 원 줄게 되고 그것은 이제 오른쪽에 예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만큼 금고에 있는 소위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현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고 속에 있는 지준이 100만큼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돼가지고 은행의 자산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예금 계좌에 있는 예금에서 돈을 100 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은행으로 와가지고 부채가 그만큼 준 겁니다. 부채가 이렇게 줄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은행으로 갔다. 그러면 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이 100만큼 늘게 되고 부채가 100만큼 늘게 되고 자산도 또 동일한 현금이 지준이 100만큼 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소위 입금, 출금이 있게 되면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입금, 출금 형태별로 이렇게 뭐 현금이랄까, 뭐 수표랄까, 입금, 출금에 따라서. 자, 뭐 은행에서 이윤이 어떻게 되느냐? 은행 이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이윤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아까는 이제 예금이 100 들어왔다 그러면 이 100 가지고 지준이 100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제금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초과 지준이라고 100만큼 있는 거죠. 근데 지준으로 그걸 100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계속 그거 지주도로 100으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은행은 제대로 이익을 못 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직원들 월급도 줄 수가 있고 주주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배당금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00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필요 지준만큼 이게 뭐 은행마다 전략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게 10달러 즉 이것의 예금의 10% 정도 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은행의 행태더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은행의 2014년 전체 상업은행의 대차제조표 보니까 지준을 한 10%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한 10달러 정도는 지준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즉 요거는 필요로 가지고 있고 초과지준 90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대출을 주는 겁니다. 뭐 대출을 주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걸 유가증권으로 채권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은행에다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다른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것은 보통 단기입니다. 초단기입니다. 초단기고 보통 일반적인 것은 대출이죠. 이 대출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 대출입니다.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1년 단위 대출,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담보 대출, 모기지 뭐 이런 것들이 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주 대출, 모기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런 거 대출로 이렇게 운영하죠. 그러면 은행의 이윤은 이 대출에서 발생하는 거죠. 대출을 해주고 나면 매달 이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가 들어오게 되죠. 이자가. 뭐 5%면 5%, 연리로, 뭐 3%면 3%, 뭐 사람마다 좀 다르죠. 자산마다도 다르고. 즉, 은행의 이윤 창출은 자산 변화를 통해서 발생한다. 즉, 특정 성격의 부채를 매도해 조달한 자금으로 이와는 다른 특성의 자산을 매입한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성격의 부채를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부채를 발생시킨 거죠. 예금을 받은 겁니다. 특정 성격을 부채를 매도해서 조달한 자금. 특정 성격의 부채를 매도해서 부채를 발생시켜서 조달한 자금 또는 예금으로서 조달된 자금, 예금으로서 들어온 자금 이런 용어를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 이런 용어를 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채를 매도해 조달한 자금으로 용어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자산을 매입했다. 다른 특성을 지닌 자산은 어떤 자산을 매입했냐 그러면 대출이라는 자산을 사들인 겁니다. 뭐 전액은 아니고 이 부채를 매도를 해가지고 100을 조달했는데 100 중에 다는 아니고 10만 남겨놓고 10은 이제 예비용으로 남겨놓고 90 정도를 가지고 다른 특성을 지닌 자산을 사들였다. 대출을 해줬다라는 말을 자산을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출이라는 것이 자산이죠.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 자산을 뭐 채권을 매입했다. 그러면 이 용어하고 굉장히 그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이 용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개정상으로 용어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용어 보면 대출을 발생시킨 것은 또 다른 특성의 자산을 매입했다. 그래서 이 자산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산에서 이윤의 원천이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이윤은 받는 이 자산에서의 이자가 다 이자는 아니죠. 이윤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채 매도에서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만큼 예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죠.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는 것이 은행의 이윤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수표 발행 예금의 이자는 거의 0입니다. 0이고 수표 발행이기 때문에 0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시 필금도 이자가 0은 아닙니다. 0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자 공제를 하는 거죠. 뭐 옛날 전통적으로 봐가지고는 요금을 예금의 이자는 0이고 저축성 예금만 이자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두 개의 상품이 굉장히 믹스업 돼 버려 가지고 둘 다 이제 성격이 조금 모호하게 됐죠. 저축성 예금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조금 비용은 발생하지만 요금을 예금조차도 뭔가 하면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은행은 이윤을 창조합니다. 이윤을 창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산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기로 빌려 장기로 대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채라는 것은 다 단기 대출입니다. 단기 부채입니다. 단기 부채. 이름하여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했죠. 당장 내일 찾아가더라도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부채인 겁니다. 단기로 돈을 빌려와가지고 대출은 장기입니다. 최소 1년이죠. 중간에 회수를 못합니다. 회수하고 싶어도 중간에 회수를 못합니다. 특별한 계약 파기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회수를 못합니다.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미스매치면서 그 다음에 수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수익의 원천이기도 하는데 단기는 보통 이자율이 낮고 장기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 은행이 이 이윤을 낼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소위 뱅크런이랄까 은행의 흑자 부도가 저런 데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금융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는 경우에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이 흑자 상태에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은행의 본질적인 문제고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 시스템 상에서 규제 감독 기관에서 이제 그런 사태는 이제 막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예금 보험 같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 예금 대출, 그 다음에 이윤 창출까지 과정을 1차 대조표로 설명을 했습니다.